코로나19로 중소기업 82%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우선순위는 원가 절감입니다. 원가 절감은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노무비, 잡비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원가 절감이 있습니다. 바로 절세입니다. 세금은 확정적 부채입니다. 지금 절세가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중소기업 CEO의 실파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허와 벤처 인증을 통한 CEO와 주주이익 극대화 방안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6차례에 걸쳐서 시리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1부 중소기업과 특허 경영의 중요성입니다. 부소장님,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특허 경영의 중요성인데요. 특허 경영을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삼출 경영의 중요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삼출이 뭔지 궁금하시죠? 네네. 예, 삼출하면 매출, 대출, 세출을 말합니다. 예, 일단은 기업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매출 증대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금의 조달이 원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자금 조달에도 이제 기여를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주주에게 최대한 누수 없이 이전될 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세출이나 세금을 획기적으로 좀 절감할 수 있는 매출을 확대하고 대출을 원활하게 만들고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 중에 하나가 특허 경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핵심은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럼 1부 중소기업과 특허 경영의 중요성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중소기업과 특허 경영의 중요성 부분입니다. 이번 강의는 특허와 벤처 인증을 통한 CEO와 주주이익 극대화 방안이라고 타이틀을 정해봤는데요. 이제 특허와 벤처 인증과 결합을 하면 CEO와 주주이익에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그런 측면을 좀 예리하게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니즈가 있는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큰 경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재무현황 보시면 아직 외관법인은 아니고요. 순자산가액은 20억 정도 있고 미처분익금은 한 15억 정도 있습니다. 네. 부채는 10억 정도가 계산이 돼 있는데 금융권 차입액이 한 40억 정도 돼서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적지 않네요. 예. 200억 정도면 일반적인 우리가 회계상으로 양호하다라고 하는 이제 100%에는 이제 훨씬 상회하는 율이고요. 이 정도 되면 아마 추가 대출을 받기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5억이고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5억은 아니었어요. 계속 증자를 해서 현재 자본금이 5억까지 와 있고요. 증자를 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기업은 계속 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금융권 대출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본을 증자해온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매출 100억에 당기 순이익 4억이면 굉장히 양호한 제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양호하다 안 하다는 이제 우리가 상대적 비교를 해야 되겠죠. 동종 업종 전체 평균 대비해서 4%가 적냐 맞냐를 갖고 양호하다, 양호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에서 4%면은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정적이면 괜찮은 거고 이 4%가 계속 어떤 큰 변동폭을 가져간다면 좀 불안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전체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10% 사이니까 네. 평균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자는 19년도에 2억을 했고요. 15년도에 2억 했고 그 전에 이제 1억은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던 기업입니다. 상증법상 주당평가액은 한 32,0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네.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6배 정도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비재무적인 현황으로는
그 특허권과 상표권은 개인 명의로 다행히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이 특허 경영이라는 큰 어떤 화두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 아닌데 어쨌든 개인 명의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작년에 연구소는 설립을 하셨고요. 네, 벤처 인증은 아직 따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네. 벤처 인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편익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식은 없으셨고요. 필요 없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요즘 병역 특례 신청 중이고요. 주주 임원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본인의 지분이 한 50%, 배우자 30, 자녀 20 이렇게 있었고요. 배우자님은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성인 자녀는 타회사에 근무 중이고 아직 경영에 참여하진 않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배당을 실시하는 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개인은 뭐 배우자하고 자녀 2명. 대표님이 연봉은 좀 많이 책정을 해서 가져가셨던 것 같습니다. 3억 정도 책정되어 있으시고요. 높게 책정되어 있으시네요. 매출 100억에 연봉 3억이 높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상장 기업의 미등기 임원들 평균 연봉이 2억에서 3억 사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매출의 성과가 나오는 회사라면 뭐 경영적으로도 3억이 좀 크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금이 좀 많긴 하죠. 예, 네. 30%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다는 거. 당기순이익 4억, 네. 부채 비율은 250%고요. 예, 예.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고 현재 개인 명의 특허권이 있고 상표권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 있고 벤처 인증은 현재 없고요. 네.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기업의 미래 구도, 향후에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다각도의 논의를 했는데 부채 비율을 좀 낮추는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부채를 상환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자본을 더 늘리거나 증자를 하거나. 보통 본질적으로는 이제 회사 이익을 늘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또는 재무 활동을 통해서 투자 활동을 통해서 회사 이익을 늘리는 그게 이제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노력을 덜 하고도 부채 비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제 특허와 벤처 인증을 활용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 결국 부채 비율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지 않겠습니까?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 가치를 더 키우는 데 쓰이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기업 가치를 키우면서 동시에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활용되는 그런 선순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CEO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저는 3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 매출, 세출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삼출 경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출 경영? 네. 기업이 어쨌든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매출이겠죠. 아, 그렇죠. 네, 매출입니다. 네, 매출이 늘어도 이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정된 매출 또는 성장하는 매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CEO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금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중소기업은 그게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외부에서 자금을 늘 조달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주주들이 투자하기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CEO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재무 제표나 신용등급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여하튼 삼출 경영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서 기업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되면 이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1단계에서 이익은 법인의 이익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익의 소유주는 주주예요. 우리가 보통 기업 가치 이꼬르 주주 가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그건 이제 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물론 상장 기업들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주변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그 주주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 대표적인 비용이 이제 세금 비용이겠죠. 네. 예, 이렇게 매출을 늘리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주주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발생되는 막대한 규모의 텍스를 줄일 수 있는 이 3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솔루션을 하나 꼽아라 하면 저는 이제 특허를 꼽고요. 이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수 있게끔 경영의 인프라를 짜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특허 경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매출의 기여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특허라고 하면 특허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허의 유무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외적인 신인도를 또 얻기 위한 하나의 뭐 역량을 보여주는 개념이 그렇죠. 되겠죠. 신기술 제품에 독점적 권리가 있다든가 뭐 정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입증한 것 자체만으로도 대외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연구개발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죠. 또 하나 꼽자면 뭐 납입 계약 조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위에 세 가지가 기반이 돼서 이런 이제 경쟁력도 확보하고요. 또 법률적으로 기술 분쟁 소지도 차단할 수 있고요. 매출에 직접적인 기여가 되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특허들은 주 평가 요소가 이제 아이템과 기술력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 방법은 기업 부설 연구소나 자체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M&A를 통해서 확보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규모가 큰 기업이나 뭐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본질적 특허의 어떤 역할이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특허에 대한 부분들은 보통 상장 기업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기업의 성장의 어떤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본질적인 기능이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특허를 바라보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전략적 특허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본질적 특허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실질성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자금 조달이나 세금 문제의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첫 번째 굳이 예를 들자면 무형자산 확충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본도 무형자산일 수 있고요. 문제는 이거를 회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게 있고 반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대기업들은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무형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회계에 반영을 할 수 있음에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회계에 반영할 수 없는 자산도 많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의 가치평가를 통해서 결국 자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잉여금이 늘어나는 것도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지만 무형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기업 가치가 늘어난다는 측면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자산 증가가 기업 가치 제고와 이어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기업도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2번에 걸쳐서 현금 출자를 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현금이 없을 때는 현물 출자를 하기도 합니다. 네. 특허 자체도 객관적으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면 특허 자체를 자본으로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특허 자본화라고 하는데요. 자본이 늘어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재무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사내 유보 이익 처분 시 절세 효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법인에 유보된 이익은 결국 주주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중소기업은 주주와 임원이 보통 겸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내유보금을 실질적으로 귀속시켜야 될 주체는 주주이긴 한데 그 주주 대부분이 이제 임원으로서 또는 임원이 경영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임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에 대한 권리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표이사고 주주지만 본인이 실질적인 기업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개발자로서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한 역할에 대한 응당의 보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회사는 그만큼의 반대급부를 지급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허를 기업이 양수받고 거기에 대한 양도 대가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일반 다른 여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이 되게 세율이 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사내유보금 처분 시 절세 효과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허도 자산이에요. 세법에는 일반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비용 처리가 할 수 그렇죠. 있다. 감가상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법인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가능하다. 최근에 세무조사 받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곱셈의 법칙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곱셈의 법칙이 뭡니까? 자금 출처에 문제가 생겨서 자금 출처가 0이거나 마이너스면 어떤 형태의 자산 증식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서 전체의 결과가 0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금 출처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략적 특허를 계획하는 기업에서는 이 특허에 대한 평가에서의 1차적인 게 매출액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취득 방법은 개인이 취득을 하고 법인에 양도하는 형태로
법인이 특허를 취득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죠. 무형자산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무형자산이란 브랜드 가치, 상표권, 기술력, 인적 자원 등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적 효익이 존재하는 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다 회계에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회계에 반영하는 것들은 주로 이렇게 보듯이 특허권, 창작물, 디자인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회계에 반영되고요. 여기서도 주로 상표권 같은 경우 나머지 것들은 회사의 잠재적인 자산이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지만 회계에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실제 상장 기업들을 보면 무형자산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은 우리 회사가 이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공표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회사가 미래에 공표되지 않은 무형자산들도 많이 공개를 하고 있죠.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죠. 반면에 비상장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거의 무형자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특허 경영이라는 거는 실제 이 회계상으로 반영이 가능한 자산을 회계에 반영한다라는 개념이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어권 등을 들 수 있어요. 특허권은 존속기간이 20년이군요.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는 10년, 디자인권은 15년, 상표권은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법에서 다 정한 기간입니다. 제가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비용 처리. 그렇죠. 네.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권 같은 경우는 5억이 나왔다. 1년에 1억씩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특허에 대한 감정가액은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탁감이라고 하죠. 탁상감정이라고 하죠. 본 감정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듯이 특허 같은 경우도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감정평가가 나올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추정치를 보고 우리 회사가 과연 특허 경영을 하는 게 재무적으로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한번 판단을 해보고 본감정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제 특허 경영을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중소기업이 특허 경영을 좀 도입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투명 경영이라고 좀 꼽아봤어요. 왜 제가 투명 경영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자칫 특허의 본질적인 기능을 너무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고 재무적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이 특허를 통해서 손실을 본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혜택을 주는 대상 입장에서는 누군가 이익을 얻고 누군가 그런 이익을 제공해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결국은 이 특허 경영의 전제에는 투명 경영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투명 경영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회사 법인하면 여러 구성원들이 있어요. 임직원, 그렇죠. 주주,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임원이 있고, 네네. 주주가 있고, 종업원이 있다. 네. 법인은 그 구성원들의 유기적인으로 돌아가는 유기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임원은 임원의 역할. 임원의 역할은 뭘까요?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네. 기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노동과 근로를 제공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여, 상여, 퇴직금을 받아가고요. 네. 근로를 제공한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이제 근로 제공이지만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주입니다. 주주는 어떻게 기여를 하죠? 뭐 자본을 출자할 거고 당연히. 당연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배당을 받고. 배당이나 자기 주식 취득, 이익 소각의 방식으로 이익을 시현하는 주체죠. 네. 그리고 주주도 굳이 책임이 있죠. 회사가 어렵다 책임을 갖고 있죠. 아, 채권자가 있군요. 예. 그래서 CEO가 법인의 돈을 빌려주면 자본을 대여한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금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CEO가 개발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본인이 개발한 특허나 발명들을 법인의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개발자가 주주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채권자도 아니라면 본인이 단순히 월급만 받아가면서 그런 행위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지적재산권이라면 당연히 회사에 적당한 대가를 지급을 하고 넘길 겁니다. 양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특허를 양도하고 또는 대여를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직무 발명과 연관해서 뭔가에 기여를 했다면 직무 발명 보상금 청구권도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1인 4역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1인 4역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진 소득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맞습니다. 배당 안 받아가고 이자 안 받아가고 개발자로서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급여를 다 받아가는 형태. 예.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 경영의 첫 출발은 1인 사역을 하지만 각자 자기가 하는 역할에 맞는 법에서 정한 소득으로 처분하는 행위, 이거 자체가 이제 투명 경영의 첫 출발이다. 이 관점에서 특허 경영도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특허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기업은 매출과 세출, 대출이라는 세 가지의 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특허 경영에도 이제 본질적인 특허, 대기업이나 상장기업들의 측면이 강하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전략적 특허의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특허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본질적인 특허와 전략적 특허. 중소기업은 전략적 특허의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2부에서는 다시 한번 특허 경영을 통한 재무효과 개선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매출은 영업에서, 이익은 관리에서 나옵니다. 대기업은 전문 인력이 있어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정보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중소기업 경영연구소는 중소기업 CEO가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 모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